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코인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암호화폐 해킹 피해가 전 세계 2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2조 8천억, 2조 7,80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돈이 해킹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몇 번 이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이 암호화폐 시대가 되고부터는 굉장히 독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과거의 해킹이나 뭐 어떤 금융기관의 온라인을 털어가지고 돈을 빼내가는 거는요, 또 뭐 해커나 이런 개인들이었어요. 혹은 뭐 조직이라도 범죄 조직. 그런데요, 이 코인 세상이 되면서 가장 큰 범죄자가 누가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가입니다. 이제 국가 차원의 양성된 해커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해킹하고 있는, 제일 확실한 게 북한 아닙니까? 오늘 그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도둑이 된 세계, 지금 21세기가 그렇게 웃겨졌습니다. 우리는 20세기 때 밀레니엄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까지만 해도 아주 희망찬 세기를 꿈꿨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도둑놈인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2025년 상반기 암호화폐 산업은요,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블록체인 정보업체 TRM 랩스는요, 지난달 26일 보고서를 통해요, 올 상반기에만 총 21억 달러, 약 2조 8,5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탈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요, 특히 북한과 이스라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된 해커 그룹이요, 이런 공격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암호화폐 보안에 있어서 구조적 대응과 국제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가 차원의 해킹이 계속된다고 하면 사실은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훈련되고 그 국가에서 최고급 인력들이 이 해킹에 동원될 테니까요. 사실 이걸 막아내기도 쉽지 않고 이걸 막으려면 정말 국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수치는요, 올 1월에서 6월까지 발생한 건데요. 2022년에 이 그전까지 최고 기록이었는데 그걸 10% 정도 더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 전체 피해액에 거의 근접한 규모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해킹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피해액의 약 80% 이상은 시드 문구 탈취나 개인 보안키 유출, 그런 걸 통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발생하느냐? 완전히 해킹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아예 보안키까지 다 해킹한 게 아니고 사용자들을 꼬시거나 사용자들의 어떤 강압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움직이도록, 돈을 움직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뭐 기술적 취약점도 있겠지만요, 어떤 사회적인 압박을 가해, 예를 들자면 뭐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면 뭐 저 멀리서 친구가 되어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조작해서 사람을 멀리서 심리를 압박하고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인질극을 벌이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옮기도록 한다는 거죠. 이런 류의 해킹은요, 평균적으로 10배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 본인이 직접 보내도록 하고 돼지도살이라 그러죠. 계속 뭐 나를 위해서라면 이걸 보내야 된다, 나를 구하려면 이걸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금액도 훨씬 크게 됩니다. 2025년 상반기에요, 피해액이 가장 큰 사건은요, 지난 2월 북한 해커에 의한 바이비트 거래소 해킹 사건으로요, 약 15억 달러, 2조 원이 탈취됐습니다. 이는 2025년 상반기 피해액 전체의 70%에 달하는 규모로 단일 해킹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데요. 참, 북한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북한이 이런 해킹을 하는데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이번에는 올 상반기에 일어난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사건 중에 70%를 북한이란 한 나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에는요, 친이스라엘 성향 해커 그룹 곤제슈케 다란테라는 곳에서요, 이란 최대 거래소인 노비텍스를 해킹해서요, 약 1억 달러, 1,350억 원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뭐 북한의 15억 달러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해킹을 통해서 1,000억 원 넘는 돈을 가져온 거죠. TRM 랩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5년 상반기는 단순한 사이버 범죄를 넘어서 국가 또는 지정학적 의도를 가진 행위자들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한 분기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해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체계적인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는 특히 단순한 기술적 대응을 넘어서는 다층적 보안 프레임워크와 국제적 협력이 절실해진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는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요,
다요소 인증, 인증 단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USB, 외장 하드, 전용 하드웨어 지갑 등 콜드 월렛을 활용하기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 감사를 필수적으로 하라고 했고요. 여기에 더해 내부자 위협 탐지와 고도화된 방어 시스템의 도입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의 암호화폐 해킹 양상은요, 기술적 허점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이 결합된 복합 위협 환경의 도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보완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의도와 글로벌 사이버전의 연장선으로서 암호화폐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과거 투자 대상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요, 방글라데시에 굉장히 뿔이 났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방글라데시 굉장히 먼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방글라데시에 화가 나서 방글라데시를 제재해야 한다라고 나섰다는데요. 그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방글라데시가 러시아 점령지에서 수확된 밀을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유럽연합에 이와 관련된 방글라데시 기업과 당국자에 대한 제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방글라데시에 여러 차례 외교적 경고를 보냈는데 응답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당신들을 제재하겠다라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반출된 곡물이 방글라데시로 수출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에 해당 곡물 수입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크림반도부터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런 지역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런 점령지에서 나는 곡물이나 광물을 러시아가 수출하는 걸 불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원래 우리 땅인데 거기서 사실상 훔쳐가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미묘한 게요. 그러면 유럽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우크라이나의 땅이라고 유럽도 여전히 인정해주고 있고요. 거기까지가 러시아 땅이라고 유럽이 인정해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거기에 우크라이나의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 방글라데시 외교부에 4차례 공문을 보내서 15만 톤 이상의 도난 곡물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원래 영토에 있던 데 난 곡물이 방글라데시로 운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곡물은 세바스토폴, 케르치, 베르다니스크 등 러시아 점령 아래 있는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을 러시아 곡물과 섞어서 출처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 식량부 관계자는요, 우리는 점령지상 곡물을 수입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산이라고 해도 도난한 밀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나는 모르겠다라는 뜻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를 통해 수입되는 거는 방글라데시는 우리는 러시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수입했어 라고 말하면 되고요. 러시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수입하는데 항구가 그러고 보니 세바스토폴이나 과거 우크라이나 영토네, 이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야 라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지에서 곡물 도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지난해 이와 관련된 외국 화물선을 억류하고 선장을 체포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신들의 영토였던 곳에서 생산된 광물이나 자원, 농산물을 누가 가져가는 걸 도난이라고 보고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걸 따졌을 때도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농산물 거래인은요, 곡물의 출처를 추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곡물은 다이아몬드나 금처럼 성분 분석으로 이게 어느 지역에서 온 금이고 다이아몬드다라고 출처를 확인한 거의 불가능하고요. 단순히 이 곡물이 어느 항에 수출됐다는 것만으로 이게 그 항구 주변의 땅에서 나온 곡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속여서 수출하기도 좋은 거고요. 이렇게 점령지에서 나오는 곡물과 러시아산 곡물을 섞어서 보내버리면 어떻게 주장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1980년대 서울에 벙커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책이 있다고 해요. 그 책은 이미 공개돼서 출판된 책인데,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중국의 공안이나 아니면 북한의 누구에게라도 이 책을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거는 비밀이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이미 출판된 책이고 도서관에 다 있는 책이다라고 하면요.
그런데요, 러시아에서는 이 경우에 무려 16년형의 반역죄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러시아 페름이라는 지역의 법원이요, 사진작가 그레고리 스크로브초프에게 국가 반역죄를 적용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와, 징역 16년이면 거의 뭐 살인죄에 맞먹는 건데요. 스크보르초프는 과거 공개적으로 판매되던 역사서의 보충 자료를 미국 언론인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는데요. 이번 사건은 러시아 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침해 논란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스크로브초프는요, 과거 공개적으로 판매되던 역사서의 보충 자료를 미국 언론인에게 전달했던 이유로 기소됐는데요. 이번 사건은 러시아 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 침해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크보르초프는 2023년 11월, 그러니까 꽤 됐죠. 뭐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에 전에 체포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체포됐는데요. 체포 이후 수개월 동안 그가 어떤 혐의로 구금됐는지 가족에게조차 통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가 받게 된 혐의는 나중에 국가반역죄로 책 소련의 비밀 벙커라는 책의 부록 자료를 미국 언론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해당 책은 2021년 러시아 역사학자 드미트리 유르코프가 집필한 것으로 소련 시절 벙커 및 비밀 해제된 외부 시설 등을 다룬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모두에게 공개된 거라는 거예요. 이 책은요, 국영신문 로시스카야 가제타에 광고까지 게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스크보르초프는 이 책의 보충 자료로 별도로 판매되는 약 1000쪽 분량의 스캔된 문서를 구입했고요. 인터넷에서 수집한 도표와 사진들과 함께 이걸 미국 언론인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스크보르초프는 여기에 대해 나는 단지 이 자료들을 대중과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스크로브초프가 이렇게 미움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전쟁이 시작되니까요. 이 스크보르초프는 독일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한 이후 스크보르초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결국 약간 정치적 탄압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스크보르초프의 변호인은요, 스크보르초프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국가기밀 관리 절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사람이고 책은 서점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 기밀 누출이면 이 책을 쓴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지 왜 이 책에 부록을 그냥 하나 전달했다고 이 사람이 처벌을 받느냐라고 변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책을 쓴 사람은요, 그동안 이 지하 벙커 같은 거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국가 기밀을 오히려 전국에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진사만, 그런데 왜 이 책을 쓴 사람이 아니라 사진사가 처벌받아야 되느냐라는 게 항변의 요지인 거죠. 근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해버린 러시아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에 반역죄 기소를 대폭 확대하면서요, 반역죄 기소 사건 중 약 80%가 침공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권단체 메모리알은요, 스크보르초프를 정치적 동기가 의심되며 중대한 법적 위반이 수반된 형사기소의 희생자 목록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요, 오늘 러시아 사회에서 정보 공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억압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공개된 자료를 공유한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은요, 국제사회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인권 제재나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전체주의 사회란 거는 자유로워 보여도 이런 일로 들어가면 개인의 자유란 거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를 저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